예, 서정 요지 진술을 우선 청구인 측부터 먼저 할까 싶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주된 증거들이 이제 수사 기록이 있고 그리고 뭐 국회 속기록하고 동영상이 있는데요. 예, 수사 기록도 그렇고 국회 속기록도 그렇고 지금 아직 일단락된 게 아니고 예, 계속 받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이 좀 취합돼서 일단락되면 전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피청구인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네,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배경 중에 첫 번째, 국회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 관련 을 제41호증부터 74호증의 5까지, 그리고 두 번째, 국회의 위헌적 입법의 남발 관련 을 85호증의 1부터 103호증의 4까지 각 서증요지 진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 관련 증거들부터 보겠습니다. 을 41호증부터 71-1까지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30회 개최한 민생 토론회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이 부분 입증 취지는 이 민생 토론회들을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여 전액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을 41호증 첫 번째 민생 토론회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대통령은 작년 1월 4일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발언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하고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전문성, 조세행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 투자자,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지역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들이 참석했고, 그 밖에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타 관련 부처 장관들,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국회 정책위 의장, 기재위원장, 예결위 간사,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수석,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즉 2024년 1월 4일 용인을 시작으로 대통령은 2024년 12월 2일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바로 전날 충남 공주에 이르기까지 부처 전문가들과 전국을 돌며 총 30회의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경청했고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그중 키워드 중심으로 몇 가지를 더 보자면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할 목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아이돌봄 정책인 늘봄 학교의 전국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세금 등 부담 완화, 원전 산업 정상화,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투자, 이 모두가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함에 그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분야별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고, 민생 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해가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하나는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라는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대통령은 이런 기조로 민생 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2024년 4월 초 기준으로 총 240개고 민생 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 외에도 민생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들께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다른 민생 토론 후속 조치 점검 회의 경제 분야에서 늦어도 그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고 특히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바로 문제가 된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 편성안은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관계부처 장차관들, 전문가들과 함께 1년 동안 전국 각지를 발로 뛰어 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무려 4조 1천억 원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래놓고 국회의원 해외 출장 등에 쓰이는 국회 특활비와 특경비 예산은 유지했고 자신들의 연봉은 오히려 인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예산 삭감으로 인한 폐해 관련 증거들입니다. 먼저 예산 삭감으로 국방을 무력화시킨 증거들입니다. 군 전력 핵심인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예산을 삭감하여 초급 간부 공백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무기 체계를 갖추더라도 군의 허리인 초급 간부들의 장기 근무가 없으면 국방 공백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은 정부 예산 증액으로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추진했지만 거대 야당의 예산 감액에 가로막혔습니다. 다음으로 삼축 체계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방 무력화 증거들입니다. 85호증의 5 기사는 2025년도 국방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면서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핵심 안보 전략으로서 한국형 삼축 체계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와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예산 삭감을 두고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 역할을 한다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삼축 체계 합계 5,381억 원을 삭감했고 특히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SM-6 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96% 삭감하여 사실상 도입이 무산됐고 정밀 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도 84%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예산 삭감 관련 증거들입니다. 2017년 이미 북한의 무인기는 강원도에서 발견된 바 있고 2022년도에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하였습니다. 당시 작전을 위해 출격하던 우리 공군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북도발시 압도적 대응을 위한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을 통해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대드론 통합체계 예산 100억 가운데 99억 5,400만 원, 무려 99%를 깎으며 드론 통합체계 구축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1% 4,600만 원 남겼습니다. 다음 에너지 삭감을 통한 에너지 안보 무력화 증거들입니다. 유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무산입니다. 87호증의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에너지 안보에 주는 함의,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 유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산업부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액트지오사 대표 이제 시추할 시점. 국익 극대화 원칙하에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 제도 정비 및 투자 유치 추진. 동해 심해가스전 본격 시추를 앞두고 진행 상황 점검 및 향후 전략 논의. 동해 심해가스전 상세 시추 계획 최종 논의. 현재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동해 심해가스전은 최대 140억 배럴, 2,270조 원에 달하는 추정 가치로 성공 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단독 처리로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산업부 1차관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 및 국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중국 4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크게 뒤처진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온 국민이 바랬던 산유국의 꿈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신기술 무력화 증거들입니다. 88호증의 1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전기술 강국으로 지난해 7월에는 체코 24조 원 규모 원전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해외 원전 사업은 국가 대항전이자 국가 총력전인데 당시 원전 수주는 지난 2년여 동안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 팀 코리아가 합심한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정상 차원의, 즉 대통령도 원전 세일즈 활동을 펼쳤고 정부도 전방위 지원 활동을 펼친 결과였습니다.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SFR 소듐 냉각 고속로 기술, 이는 발전소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세계는 미래 원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야당은 원전 핵심 기술 SFR R&D 예산 70억 원 중 90%인 6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원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보복으로 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여 마약 등 민생범죄 수사가 무력화된 증거들입니다. 89호증의 1. 5만 명분 마약 밀반입 조직 주범들이 모두 중국인.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중국인 필로폰 공급책 캄보디아서 검거. 잠시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보도 기사들이 증거로 채택된 것은 저런 기사가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만 인정해서 증거로 채택된 것인데 지금 저 기사들이 전부 다 진실인 것처럼 증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런 방식으로 증거 설명하지 않도록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실이 아니란 걸 전제로 듣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강남 학원과 마약음료, 중국인 필로폰 공급체 캄보디아서 검거. 북한산 마약이 판치는 대한민국 학원과 아이들을 위협.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마약이 강남 학원가까지 유입되었고 이를 유통하는 주범들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입니다. 어제만 해도 120만 명분 코카인이 건축자재로 위장되어 밀반입되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면 안 된다며 검찰이 마약 수사하는 걸 보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고까지 합니다. 89-4 기사입니다. 특활비, 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에 대검, 검찰 마비 우려. 89호증의 5 기사. 수사기관의 특활비, 특경비는 마약 범죄, 딥페이크, N번방 등 민생범죄를 수사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내용입니다. 89호증의 6.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경찰의 특활비를 민주당은 전액 삭감했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6번째 기소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된다는 기사입니다. 89호증의 7. 수사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법무부, 감사원까지 보복성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대통령 수사에 명운을 건 듯 집착하는 공수처의 예산만 증액해 주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정부 제출 예산안을 삭감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 그리고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여러 매체의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파트, 야당의 위헌적 입법 시도 관련 증거들입니다. 거대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주 만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셀프 방탄 입법, 이른바 표적수사금지법,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검사무고죄, 기상천외한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수사검사 탄핵과 입맛에 안 맞는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죄, 판사 선출죄까지 거론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당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 1심 선고를 전후하여 처벌 기준을 높이고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를 삭제하는 셀프 방탄 입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이재명 1심 선고 전후 의원직 상실 기준을 기존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셀프 방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무고죄, 법 왜곡죄 등에 대해 수사 위축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김성태 대북송금 특검법,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특검법들입니다.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양국관리법, 노사 갈등을 격화시키는 노동법, 민노총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각종 방송법들, 그리고 1인당 25만 원씩 그냥 나눠주겠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법인 민생회복지원법, 다시 노조법,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지역사랑 상품권법, 예산 발목 잡기용 국회법, 역시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농수산 관련 법들, 또다시 양국관리법, 모두 위헌적인 법안들로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개인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중국의 기술 탈취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6단체도 기업의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요구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 기업의 기밀 및 필요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종합 요약하면 서증 입증 취지 잠깐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민생 예산, 첨단 기술 R&D 예산, 마약 수사 등 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법, 민노총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법 등을 남발하였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법과 판검사에 대한 보복 입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드론 등 국방 예산,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전 개발 예산, 원전 예산도 모조리 삭감. 그래놓고 국회 증언법을 통해서 기술 유출을 방조.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예산, 입법을 가장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한 것들은 모조리 못하게 해놓고 군사, 산업 분야에서 적국 내지 적국에 가깝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는 일들만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일은 딱 하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연봉 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삭제됐지만 1차 소추안에서는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한 점이 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국회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법들, 예산 삭감, 이게 진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이 절대적 정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입법, 예산, 그리고 줄타넥으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또 다른 한 축인 사법부마저 겁박해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의 독재 시대입니다. 대통령은 오히려 무력감과 허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이런 헌정질서 파괴 상황에서 헌정질서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은 어떤 고뇌를 해야 하고 어떤 선택,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지 그냥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식물 대통령 소리 듣더라도 임기 무사히 잘 마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 직이라도 걸고 무엇이라도 해봤어야 하는지 민주주의와 다수 의석을 가장하여 민주주의를 공격한 것이라면 방어적 민주주의, 저항권의 발동으로라도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모두 대통령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이 재판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깊이 100번, 1000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국회의 위헌적 예산 삭감, 위헌 입법과 관련된 서증유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이 조금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정정하겠습니다. 기사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고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듣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 표현이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어서 다른 변호사가 증거조사 이어가겠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피소인추인 측 증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제 1호증부터 8호증까지는 부정선거 관련 증거로 지난 기일에 증거 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을제 9호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을제 9호증부터 11호증까지는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변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탄핵 사건의 적법 요건과 관련하여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국회의 재의결이 요구된다는 탄핵 표결에 참가하였던 안철수 의원 및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실은 기사입니다. 안철수, 윤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빼려면 국회에서 재의결 필요. 유승민, 민주, 헌재 최악의 자충수, 나경원, 대국민 내란 사기. 두 의원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탄핵소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뺀 탄핵안, 문제 여론 확산, 국민의힘, 국회 재결 필요 목소리 높아. 다음 을제 12호증부터 을제 40호증까지는 청구인의 탄핵 폭거,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한 증거로 총 29차례에 걸친 국회 탄핵 소추안, 본회의 희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2023년 2월 6일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 약 22개월의 기간 동안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22차례, 계엄 선포 이후 2024년 12월 4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22일 동안 7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10호증의 1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본회의에 가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의결하자는 송원석 의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동의의 건입니다. 송원석 의원이 발언을 합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견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수단이 자칫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는 이유는 국무위원을 포함한 행정부와 사법부 각 기관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국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국정 운영이 정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사위로 회부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 건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든 논리든 법리든 아예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는 아니길 바랍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의 동의권을 의결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고 난 이후 바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서 14시 40분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3분 후 투표 개시를 해서 바로 탄핵이
이러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조차 거치지 않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 결정문이고요. 다음은 검사 안동안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총 29차례의 탄핵 중에 14건은 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하여 탄핵을 의결한 사건입니다. 안동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이 있던 날 국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사 안동안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국민들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발의하였습니다만 부결되고 바로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14시 53분입니다. 그리고 17시 3분, 10분 만에 투표가 개시되었습니다. 역시 이 사건 탄핵에 대해서도 헌재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동안 검사가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 251일이었습니다. 다음 2023년 11월 9일입니다. 2023년 11월 9일에는 검사 이희동, 검사 이몽석,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다가 철회되었습니다. 이정석 검사는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법카 유용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발의하였다가 철회하였고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2023년 11월 28일 약 19일 만이네요.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하여 다시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고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해서는 바로 철회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2023년 11월 29일 다시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하여 탄핵 소추를 발의하여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해서만 무려 20일 동안 총 3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였고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서 방통위의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신문은 탄핵 만능주의, 이번에는 이동환 타깃 설정, 거대 야당의 폭주 시동이라고 꼬집었고 철회했다 재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다투었지만 헌재에서는 인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철회하였다 한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다투었습니다만 각하되었습니다. 검사 손준성, 이정섭에 대한 탄핵은 가결되었습니다. 검사 이정섭에 대하여는 검사 이정섭에 대하여는 탄핵 사유의 대다수가 직무와 무관하거나 특정되지 않는다고 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탄핵으로 인한 이정석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272일, 약 9개월입니다. 기각 결정문이고요. 다음은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이동관에 대해서 3차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던 것에 이어서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고 김홍일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탄핵 폭거는 이어집니다. 2024년 7월 2일 무려 5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됩니다. 검사 엄희준, 검사 김영철, 검사 강백신, 검사 박상용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성인 검사,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검사,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탄핵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사법방해 보복 탄핵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위한 수사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 일어나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행정 독재보다 오히려 입법 독재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사 강백신, 엄희준에 대한 법사위 회의록입니다. 검사 박상용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히 탄핵 소추의 사유로 헌법과 법률의 직무집행이 위배될 때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를 보시죠. 피소추자는 청산리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해서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또한 쌍방울 그룹을 통해 2019년 1월 200만 달러, 같은 해 4월 300만 달러, 같은 해 11월경 300만 달러, 합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김성태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는 혐의를 갖고 전 민주당 대표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탄핵 소추의 발의의 사유가 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 화장실 세면대에 대변을 바른다. 이런 것이 어떻게 직무 집행과 관련된 위배 행위일 수 있습니까? 본건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송석주는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탄핵사주 사유의 내용은 황당한 혐의로 탄핵을 하는 거다. 가십성에 근거 없는 얘기인데 이걸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렇게 쇼 같은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닌가 모르겠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하영은 1심에서 자신이 중형을 받자 갑자기 박상용이 연호회, 술파티로 자신에게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항소심에서 배척되었습니다. 이하영이 자신이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검사실입니다. 검사 조사실입니다. 여기서 연호회와 소주 몇 잔을 얻어먹고 진술을 무려 800만 달러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회유받았다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검사 김영철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그리고 검사 강백신, 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의록입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김홍일이 2024년 7월 2일 사의를 표명하고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이상인에 대하여 2024년 7월 25일 지금 5번째입니다. 무려 5번째 방통위원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나 이상인은 바로 그 다음날 사의를 표명해서 탄핵이 가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임한 이진숙에 대하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취임일은 2024년 7월 31일입니다. 발의는 2024년 8월 1일입니다. 취임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뉴스가 없어서 증거로 서정을 내지는 못했겠지만 10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었던 기간은 174일입니다. 지금 이러한 방통위원장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해서 그 방통위 업무가 정지가 되어서 KBS, MBC, EBS 기타 지상파 방송은 대부분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12월 30일자로 그 면허가 다 만료가 되어서 허가가 만료가 되어서 무허가 방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KBS와 MBC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민주당이 맞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19일 검찰은 문정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사건에 대해서 수사 착수를 검토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정의용 등 4명, 문정부의 그 안보실에 있었던 직원 4명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현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수사에 의뢰한 정의원 실장 등 4명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들로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서 2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조사가 계속되자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난을 하다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일입니다. 계엄선포 전날입니다. 계엄선포 전날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다라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피청구인 이 사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그 이유 중 하나가 헌법기관인 이때까지 해온 탄핵은 그것마저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지만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였습니다. 감사원은 응당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이자 책무인 감사를 하였을 뿐인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이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한다는 트집을 잡아서 기어이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입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더 이상 위헌적이고 삼권 분립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 폭주에 경고를 하고 무심한 국민에게도 이를 알리겠다는 생각에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최소한의 병력으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2일 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고 2024년 12월 3일 그리고 4일 이 사건 계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이 있었음에도 민주당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5일)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 이창수, 조상원, 최재현에 대한 탄핵 의결을 기어이 강행하였고 그래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이 대행 체제를 갖게 되었고 한 달간 감사원은 공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 의원이 내년 1월 17일
퇴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강인희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그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해서 헌재는 국회 감사 변론 준비기일에서 국회는 감사원장 직권남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며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과 함께 탄핵을 가결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탄핵 첫 준비기일에 국회는 불출석으로 3분 만에 준비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첫 길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것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선임을 하지 않아서 준비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준비 절차 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모호한 것뿐만이 아니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도 지나치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헌재는 이에 대해서 각하될 소지가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사유로 기자에겐 허위 답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일단 무슨 수를 써서든 소추해 놓고 지금 이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을 일단 빼고 보겠다라고 하는 사건과 동일한 행태를 보이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이 사건 전 1차 탄핵 소추안입니다. 12월 4일 피청구인이 개헌권을 행사하고 국회 요구에 의하여 해제한 당일 2024년 12월 4일 민주당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결론 부분에는 아까 이동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지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전 정부 인사를 압박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탄핵소추안은 발의가 되어서 2024년 12월 7일 15시 3분에 개의를 하여 이때까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탄핵소추안은 모두 다 발의돼서 10분 내지 15분 내에 끝났습니다만 15시 3분에 개의를 하여 8시 50분까지 기다리겠다. 9시까지 기다리겠다. 빨리 오라. 라고 하였으나 결국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4일 같은 날 발의되었고 김용현 국방장관은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12월 7일 발의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임을 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12월 10일 그리고 경찰청장 조주호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12월 12일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2024년 12월 10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인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네, 탄핵소추가 12월 10일 날 발의됐는데 12월 13일 날 갑자기 김어준이 그 가방위에 나와서 한동훈을 사살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하려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김어준은 계엄 당일 처음 받은 제보는 나에게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었다. 계엄 당일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특수부대 HID가 체포조로 가동됐다는 사실이 이후 언론 보도에 알려졌는데 착각한 게 아니냐라는 가방위 위원장이 묻자 김 씨는 그런 의혹 제기가 가능할 수는 있는데 HID가 가동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린 김병주 더불어위원에게 제보한 게 바로 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암살조가 한 대표를 사살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하려 하였으며 미국을 도발해 북한의 폭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보면 체포돼서 이송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이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군을 몇 명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씨 이와 같은 주장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서 충분히 그럴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의원실은 김 씨가 언급한 제보와 관련해서 의원실에도 여러 제보가 접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가결이 됩니다. 16시 07분에 회의가 시작돼서 14시 29분 22분 만에 한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2014년 12월 17일입니다. 네, 17일입니다. 3일 뒤에 김어준 암살조 주장에 민주당 상당한 허구감이 회의적 판단이라는 기사가 뜹니다. 방송이 김어준 씨의 암살조 주장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며 회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국방위 내부 검토의 문건에 의하면 해당 문건은 김 씨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라고 했습니다. 14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날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김어준의 폭로가 한동훈 암살조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허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보도되고 나서 며칠 뒤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은 19일 유튜버 김어준 씨의 한동훈 암살조 주장이 상당수 허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모들이 작성과 관련해 제가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자기 보좌진이 작성했다는 첫 보고서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를 수정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와 선동, 날조된 사실관계로 국회의원들을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입니다. 마지막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발의연원일은 2024년 12월 26일입니다.
민주당은 피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를 압박하다가 결국 2024년 12월 26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무총리 시절 특별검사의 임명 거부, 비상겸의 공모, 한덕수, 한동훈 공동국정운영체제의 담화문을 발표한 2024년 12월 8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란 상설 특검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무총리로서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임에도 소추 사유에 포함시켰고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가중된 정족수가 아닌 일반 정족수로 국회의장 의원식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식은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계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과반수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렇듯 민주당은 국가가 정한 시스템을 부정하고 방탄입법, 방탄탄핵, 찍어내기 탄핵, 가짜뉴스 탄핵 등으로 탄핵권을 남발하여 왔습니다. 이제까지 29번의 발의 중 단 한 명도 탄핵이 인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 탄핵 폭거에 대한 증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예, 증거조사는 마치고요. 변론도 마칩니다. 제4차 변론 기회를 마치고요. 다음 기일은 2월 4일 오후 2시고 정인 이진우, 여인영, 홍장원 정의신문을 합니다. 이날 정의신문이 3명이기 때문에 오늘 좀 느슨하게 적용하였던 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신문, 반대신문 각 30분,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15분입니다. 그리고 청구인 측에서 서정 요지 진술을 다음 기일에 하신다면 30분 내로 끝내주십시오. 네,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